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인문예술 8번째 지문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단부터, 첫 번째 문장부터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은 어떤 활동인가? 모릅니다. 네. 자, 이런 문장은 우리한테 뭘 알려주려고 한다기보다는 진행해주는 문장이죠. 자, 일단은 예술 얘기를 꺼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예술은 어떤 활동인가? 여러 철학자들과 예술 이론가들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 노력해 왔고 그 중 하나가 모방론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뭐 이 어떤 활동이냐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 아주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 철학자들하고요. 그 다음에 예술 이론가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자, 이런 얘기를 이 문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항상 모든 문장은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이죠. 그 연결된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에서 예술 얘기 꺼냈어.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철학자와 예술 이론가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요것과 연관 지어서 좀 생각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중 하나가 바로 뭐 작은 따옴표까지 쳤네요. 모방론이다. 자, 개념어에 네모칸. 자, 모방론은 예술이 결국 자연을 모방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방론이 뭐라고요? 바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연을 모방하는 활동이다. 예, 이런 입장이네요. 그러면 자연을 따라한 것이다. 예, 이러네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이거 참 맨날 나오시는 분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자, 역시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네모칸 치는 것은 인지상정. 그죠? 자,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나은 점이 바로 모방을 한다는 것이다. 자, 우리의 선생님께서는 이런 입장인 것이죠. 인간의 특징이 바로 뭐냐? 모방을 한다는 것,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하나? 자,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모방적인 동물이며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모방에 의해 처음으로 배우게 된다. 자, 모방에 대해서 여러 말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엄청나게 모방을 해. 그리고 모방에 의해서 처음으로 배우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용을 하면서요. 자, 인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 모방한다는 것, 모방이다. 이 얘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종의 반복 강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때요? 일단은 모방이라 그랬어. 그러고 또 모방이라 그랬어. 응, 알았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모방이라 그랬어. 그러면 알았어. 모방이야, 알았어. 이렇게 접수만 해주면 되는 거죠.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러면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뭐 그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좀 편하게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라고 마음 먹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주장했다. 그는 예술이 형상에 대한 모방을 통해 있을 수 있는 세계를 표현함으로써 개연성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그죠? 자, 어려운 말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자, 형상에 대한 모방.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있을 수 있는 세계를 표현한다. 자, 그렇죠? 있을 수 있는 세계. 결국은 모방이라는 게 현실을 모방했다는 거는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방법을 가지고 개연성을 지닌다. 그리고 시대를 아우르는 보편성을 획득한다고 봤다 이겁니다. 네. 자, 개연성이란 말 뭔지 잘 모르겠지만 수험생들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압니다만 일단은 개연성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접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두 있다. 보편성도 있다고 보았다 이겁니다. 자, 이러한 그죠? 이러한 여기 왜 삼각형 쳤어요 선생님이? 바로 뭐기 때문에? 지시어기 때문에. 자, 지시어는 앞에 있는 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반복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이 뭔지를 한 번쯤 0.1초 동안에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죠. 자, 앞에 있는 이 개연성, 그죠? 그리고 뭐 어떤 거요? 보편성. 자, 이게 있다고 보는 이 아리스토텔 선생님의 생각은 후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후대에까지도
그 당시에만 어떤 영향을 준 게 아니라 후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모방론은 서양에서 예술을 규정하는 이론으로 오랫동안 독보적인 위치를 점해왔다 이겁니다. 아, 대단하네요. 자, 하지만 전환되고 있죠? 또는 대조되고 있죠? 근대에 이르러 그러면은 봐봐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던 때 하고 지금 언제? 근대죠? 그렇지? 자, 벌써 이제 시대가 나왔잖아요. 그죠? 시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 비문학에서 독서에서 중요한 건 뭐다? 차이점. 이른바 선생님이 늘 주창하는 대조 시스템. 자, 요거죠. 이렇게 차이점이 드러나는 부분은 출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대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두시고 대조를 하겠다고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정보를 좀 챙겨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네. 자, 근대에 이르러서는 어때?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헤겔. 뭘 해결하려고? 자, 헤겔은 자신의 저서 미학 강의라는 책에서 말이죠. 모방론이 예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서 모방론을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했다 이겁니다. 하하. 자, 그러면 여기 헤겔하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있었던 누구?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자, 이 양반이 서로 간에 대조가 되겠네요. 그죠? 대조가 되면서 그러면은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을 기준 삼아서 자, 이 사람은 어떤 면이 어떻게 다른가 그거를 챙겨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네. 자, 벌써 이제 이 첫 번째 문단, 그러니까 이제 도입 부분이죠. 도입 부분에서 벌써 방향 제시를 딱 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챙겨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쫙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바뀌었죠? 첫 번째 헤겔은 예술이 외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모사하려 하더라도 표현 수단의 한계로 인해 모사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자, 모방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모방을 얘기하면서도 어때요? 그 모사 따라하기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봤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타당한 의견 같습니다. 자, 그는 예술이 아무리 높은 완성도를 지닌다고 해도 개별적이고 특수한 표현 수단을 통해 원본인 자연을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애초부터 없다고 봤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똑같이 할 수 없다. 비슷하게는 할 수 있어도 똑같이는 아예 애초부터 안 된다. 이런 생각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누구 생각? 헤겔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죠. 이걸 이제 아 선생님의 생각 또는 그 이후에 나올 다른 사람의 생각과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수했죠. 그죠? 뭐라고?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애초부터 없어. 자, 좋습니다. 자, 예술을 자연에 대한 완벽한 모방으로 생각한다. 자, 이러면 예술이 속임수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예술 활동 역시 불필요한 수고가 되거나 일시적이고 헛된 유의로 전락하게 한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라고요? 자, 예술이 완벽한 모방이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건은 예술이 속임수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속임수일 뿐이야. 그죠? 그리고 예술 활동 이런 거는 다 의미가 없다 이거지. 헛된 유희일 뿐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역시 지시어가 또 튀어나왔습니다. 예, 챙겨야 되겠죠. 일시적이고 헛된 유희야. 자, 이런 점에서 헤겔은 모방이 기술적 숙련성을 얻기 위한 방편일 뿐 자유로운 정신 활동인 예술 행위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봤답니다. 자, 그러면 모방이 있다는 걸 부정했다? 그건 아니죠. 그죠? 모방이 있기는 있어. 근데 자, 이것은 어떤 의미다? 기술적 숙련성을 얻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이거죠. 자유롭지 않고 정신활동 아니고 예술활동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네. 자, 그는 인간은 모방보다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에 대해 더 큰 기쁨을 갖는다고 보았다. 이거죠. 그래서 모방보다는 별로 이거 안 좋고 어떤 거? 스스로 셀프, 그죠?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더 큰 기쁨을 갖는다고 봤다. 이겁니다. 자, 인간은 흉내내는 재주를 완성하는 것보다 망치, 못 등을 발명하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발명이 더 좋다. 자, 이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봤다는 거죠. 네. 자, 사뭇 그 입장이 많이 다르네요. 그죠? 근데 특히 뭐 예시를 들면 지금 보면 망치나 못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왔습니다. 두 번째. 헤겔은
예술을 단지 모방으로 규정한다면 대상의 외형에 대한 정확한 모사가 중시되어 모방 대상 자체에 대한 본질적 고려가 간과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뭔 소리야? 어려워 죽겠어요. 자, 뭐가 어렵나 봤더니 역시 또 모방 타령을 하고 있죠, 그죠? 자, 단지 모방이라고만 한다면 대상 외형에 대한 정확한 모사가 중시된다. 뭐 그렇겠죠. 모방 대상 자체에 대한 본질적 고려가 간과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거야. 모방 대상 자체에 대한 본질적 고려가 없어. 간과는 그냥 스쳐 지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본질은 놓치고 그러면은 뭐야? 껍데기만 따라했다. 여기 써 있네요, 그죠? 외형에 대한 정확한 모사만 중시하게 됐다 이거죠.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죠? 예술이라고 한다면. 자, 그는 이러한 경우, 지금 여기서 역시도 지시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 어떤 경우? 본질적 고려가 간과된 경우. 미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본질적 사고 고려가 사라질 수 있어서 모방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나 대상이 지니는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논의가 예술과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고 여겼다. 자, 그러니까 역시 이제 본질적 고려라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지시어로 받아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똑같은 말로 반복하고 있죠. 본질적 고려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려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모방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이런 것도 안 돼. 자, 이런 것도 안 되고 대상이 지니는 아름다움 자체 뭐 이런 것에 대한 논의, 자 이런 것도 예술과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또 전환되거나 대조가 되고 있네요. 자, 헤겔은 이렇게 예술이 무엇을 표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생략한 채 예술의 과제가 임의적으로 선택된 대상을 정확히 모방하는 일에 그친다면 예술은 흥미를 유발하는 유의 정도에 머무를 뿐이라고 얘기했다. 자, 어떻게? 헤겔은 이런 본질적인, 그죠? 이렇게, 그죠? 본질적인 것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유희 정도에 머무를 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계속 이제 이 헤겔의 주장을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가면서 연결해주고 있는데, 자 이제 각각 첫 번째는 뭐에 관한 거, 두 번째는 뭐에 관한 거, 세 번째는 어떤 얘기, 뭐 이렇게 각각의 내용들을 대충이라도 정리를 하면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 볼까요? 자, 그는 예술을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표현해내는 문화적 형식이자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류의 정신적 자산으로 보았다. 네. 자, 그가 누굽니까? 헤겔이죠. 자, 헤겔 어떻게 봤다고? 예술을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표현해내는 문학적 형식, 그리고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류의 정신적 자산으로 보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철학적 고찰을 했겠죠. 자, 그러면 내용 계속 따라가 볼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헤겔은 모방론의 타당성을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 뭐라고요? 자, 이 세 번째가 나왔는데, 타당성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위에서도 뭐 이렇게 외형을 따라하는 거는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는 회화나 조각처럼 자연을 모델로 삼는 예술 분야도 있을 수 있지만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관점으로 온전히 이해될 수 없는 예술 분야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회화나 조각 같은 거는 모방 쪽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자, 그거랑은 또 이게 관련이 별로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심지어 지금 기억의 밑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시를 보시죠. 자, 바로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방의 원리를 건축이나 문학에 적용하려면 여러 조건이 붙어서 그 원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건축이나 문학을 예로 들고 있군요. 자, 건축이나 문학에서는 어떻다? 원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헤겔은 이러한 경우 지시어, 자, 이러한 경우 여러 조건을 붙여 모방의 원리를 적용하더라도 건축에 드러난 숭고함이랄지 문학 작품의 고통, 슬픔과 같은 심리 상태는 그 원형을 찾기 어렵다. 자, 어때요? 모방을 하더라도 말이죠. 건축에 드러난 숭고함 X 안 돼.
뭐 이런 고통, 슬픔, 이런 심리적 상태 이런 거 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따라서 인과죠. 인과 엄청 중요하죠. 네, 챙겨야 됩니다. 그것을 모방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아니, 더욱 어려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자, 그는 누가? 헤겔은 내면의 감정이나 내면의 감정이나 사상처럼 모방의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 요소들을 표현한 작품들도 예술에서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자, 당연히 뭐 그렇겠죠. 이런 것들도 역시 예술에서 중시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헤겔은 예술이 세계의 참된 아름다움과 인간이 중시하는 정신적 가치들을 감각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술이 세계의 참된 아름다움 그리고 정신적 가치들을 감각적이고 감각적 개별적인 방식으로 자 계속 보겠습니다. 표현한다고 보았기에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예술을 모방이라는 하나의 원리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모방도 어느 정도는 있다는 입장일 수 있겠죠, 그죠? 하나의 원리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그는 아름다움이 본질적으로 외적인 형상으로부터 탄생한 자연미가 아니라 외적인 형상 탄생한 거 아니고 그런 식의 자연미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으로부터 탄생한 예술미라는 점을 강조했다. 뭐가요? 아름다움. 자, 아름다움은 항상 어떻게? 인간의 정신으로부터 탄생한 예술미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겁니다. 자연도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외형적 모방이 의미 없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죠? 이 얘기 계속합니다. 예, 이거 뭐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도 자연에 대한 모방만으로는 예술의 본질을 형성하는 정신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끝문단이다 보니까 역시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요약 정리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신의 표현은 모방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받게 된다는 것이다. 네네. 자, 근대 이후 나왔어요, 그죠? 자, 아까 나왔던 거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앞쪽에서는 처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헤겔 얘기가 나온 것이 근대, 그죠? 여기 있는 근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근대 이후로 빠지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그 다음에 헤겔의 시대, 그 다음에 그 근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당연히 문제에서도 그 점을 다룰 것이 분명합니다. 자, 렛츠고. 자, 인간의 주관 창조적 능력과 개성적 표현이 예술적 자유로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자, 그렇습니다. 주관이랄지, 그죠? 또 창조적 능력, 개성적 표현, 자, 이런 것들이 예술의 자유로 점점 더 강조되고 있고, 상상력의 발휘가 예술의 중요한 원천으로 강조되고 있다. 상상력 오케이, 그죠? 자, 이것이 예술의 중요한 원천이다. 이렇게 보면서 예술을 단순히 자연의 모방으로 규정하는 이론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나왔죠? 네. 예술은 단순 자연 모방 아니야. 자,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입장이죠. 자, 예술을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는 활동으로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자, 예술은 뭐라고요? 바로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는 활동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으니까 요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압축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중요하고요. 자, 그렇게 하고 예술가들의 예술적 자유를 중시한 헤겔의 입장이 현대에도 설득력을 지닌다는 점은 그의 이론이 지닌 가치를 보여준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까지도, 근대 이후뿐 아니라 현대까지도 이것이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자, 좋습니다. 이 인문예술 8번 지문은 비교적 쉬운 지문인데요.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우선 그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이 모방론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자, 그것은 이제 자연은 예술을 결국 자연을 모방하는 활동이다. 자, 이런 얘기고 인간은 모방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연성도 줄 수 있다. 보편성도 획득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자, 근대에 이르러서 헤겔이 모방론은 예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측면이 뭐냐 봤더니 첫 번째는 모사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똑같은 건 처음부터 없어. 이러면서 속임수 굴레 벗어날 수 없고, 그죠? 그리고 일시적이다. 그다음에 헛된 유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지 그 기술적 숙련성을 얻기 위한 반편은 되지만 자유로운 정신, 예술 행위 이런 거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술은 뭐 어떻게 되냐? 스스로 만들어낸 것에 대해 큰 기쁨을 갖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발명이 더 자랑스럽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에서는 어땠습니까? 자, 외형적 묘사. 이제 이게 중시가 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이래봐야 본질적 고려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래서 아름다움의 어떤 그 가치, 이제 이런 것들, 예술적 논의, 뭐 이런 것들은 점점 그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해겔은 자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모방하는 것에 대해서 유의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네.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제 철학적 고찰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자 적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건축이나 문학 이런 데서는 이렇게 그 모방만으로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숭고함이랄지 건축의 숭고함이랄지 문학에 나타난 어떤 심적 상태 이런 것들은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방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자 그래서 자 모방의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 요소들을 표현한 작품들로 예술에서 중시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입장을 지금 세 가지 입장을 제시를 하고 끝에 문단에서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근대 이후에도 이 해겔의 생각들이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문제들 한번 살펴보면서 문제풀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